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IBK 연금보험에서 주식과 채권, 유가증권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미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좋은 성과를 보였었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어떤 그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익절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차원이었고요. 굳이 현금을 콕 찍어서 얘기했던 이유는 사실은 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크게 보면 뭐 주식, 뭐 채권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이 8월 초 기준으로는 주식도 비싸 보였고 채권도 비싸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현금을 들고 가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이 좀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 투자의 기간이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투자 기간을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그 차이가 있는데 올 연말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식, 채권 모두 투자를 서두를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올해 연말 정도 가서 이제 내년도에 대한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올 한해 시장을 가장 주도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금리와 물가예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가 주식시장이 그래도 좋았던 이유는 물론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을 했죠. 하지만 시장금리는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됐던 게 바로 물가 상승률이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커졌었고요. 그로 인해서 기대값이 어디까지 갔었냐면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빠르면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사실 올해 상반기 이 주식시장의 상승의 어떤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그 이른바 기저효과에 의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하락을 하지만 7월 달부터는 상승세로 이제 반전될 거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통화 정책도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잘못하면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공포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봤었고요. 그 시점이 바로 7월 물가가 발표되는 8월 중순 정도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 전체적으로 조심하자, 현금 가져가면서 좀 보자라는 판단이었고요. 현재로 봤었을 때는 연말까지는 여전히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는 구간, 또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현금 들고 있으면 뭐 아무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파킹 통장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식 중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ETF 투자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ETF에 보게 되면은 아주 초단기 그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코프루 금리 액티브 뭐 이런 ETF도 있고 CD 금리에 연동이 돼서 거의 CD 금리 수준만큼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뭐 한 4% 정도의 이익을 주는 거의 현금과 같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내지는 뭐 MMF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을 가져가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내가 주식이든지 채권을 살 수 있는 예비성 자금을 가져가라는 거고 그걸 그냥 현금으로 놀리라기보다는 이렇게 초단기 금리 상품에 투자해서 일단은 좀 이자라도 취하고 있어라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장의 기대와 실제 연준의 정책이 이제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던 건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6월 FOMC 당시에 연준이 뭐 여러 가지 이 전망을 바꾸면서 특히나 가장 이제 의미 깊었던 게 금리 전망에 대한 점도표를 바꾸면서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2차례의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예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는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일종의 블러핑 전략일 거야.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시장은 곧바로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이기로는 한 번 정도 인상은 하고 한 번 인상은 안 하고 그냥 약간의 어떤 블러핑의 카드로 남겨둘 거야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9월 FOMC에서도 점도표가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됐는데 역시 6월 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차례 금리 인상인 거죠. 지난 7월에 한 번 했으니까. 그래서 마저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시장의 관심은 뭐 금리 연말까지 한 번 올릴 수 있는 건 오케이. 뭐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나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시장의 기대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끝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하가 되겠지. 이미 이제 그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FOMC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내년도의 금리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겁니다. 당초는 내년도 말에 이 연준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기준금리가 한 4.6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현재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해서 이 기준금리가 5.5에서 5.75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년 말을 4.6으로 본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한 4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뭐 한 번 금리 인상하고 내년도에 4번 금리 인하라면 이거는 뭐 얼마든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내년도의 금리 전망치를 5.1로 50bp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년도에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지고 금리 인하의 폭도 상당히 줄어들 거다. 그리고 내년도 말 금리가 여전히 5.1이라는 얘기는 현재의 5% 이상의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건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뭐 연예인 걱정이랑 비슷한 겁니다. 뭐 미국은 워낙 경제가 그만큼 좋고 뭐 실업률도 낮고 고용시장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데 문제는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한 좀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 기준금리가 3.5%니까 무려 225bp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데 뭐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외환시장이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나라 속담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내 돈을 내지는 글로벌 투자자가 돈을 어디에 맡길 것이냐. 미국은 하루짜리 이자가 5.75%인 거고 한국은 3.5%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되도록이면 미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아지겠죠. 그 얘기는 미국 이외의 국가, 뭐 한국과 같이 미국보다도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높지 않은데 금리 낮은 뭐 이런 국가들로는 자금이 좀 오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을 들어보면 웬만해서는 우리는 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는 뭐 PF 문제라든가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외자 이탈을 자극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랬었을 때 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특히 수출보다는 특히 내수 쪽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식시장도 부담을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9월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9.8% 정도 나온 건데 뭐 월말까지는 가봐야 되니까 근데 아마 대략 뭐 이 정도 한 자릿수 후반대 정도의 증가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비교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수출이 작년 10월 달부터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수출이 안 좋은 지가 지금 상당 기간 지났고 이른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뭐
늦어도 10월, 빠르면 9월 달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이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간 게 아니라 작년 성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좋아 보이는 일종의 이제 착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보이는 게 그래도 낫지만 이게 수출이 플러스 돌아섰다고 해서 뭔가 이전과 다르게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거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무역 적자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성장에 기여를 하려면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야 되거든요. 즉 순수출이 플러스여야 되는데 무역 적자라는 얘기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순수출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출 증가율보다는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 이런 쪽의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 교역 환경은 국내 경제에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연말까지는 투자를 서두르기보다는 현금과 유사한 그런 뭐 유동 자금의 투자를 좀 해놓고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그래도 지금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의 메리트가 생긴 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하고 채권을 비교하는 가장 그 단순한 방법이 이른바 일드 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채권에서 발생되는 고정금리의 차이를 우리가 표현하는 게 바로 일드 갭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의 일드 갭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일드 갭은 이른바 PER의 역수를 삼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미국으로 보면 S&P 500의 그 12개월 포워드 PER이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역산을 해보면은 한 5% 정도가 S&P 500에 투자했었을 때 향후에 기대되는 한 1년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채 2년짜리 금리를 보게 되면 5.5% 정도? 5%가 넘어가 있어요. 6개월 이하의 금리는 더 5% 중반도 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놓고 보면 채권을 사면 그냥 확실하게 5% 중반의 수익을 이거는 담보해 주는 거고요. S&P 500을 사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5%이지만 이제 위아래로 이른바 표준 편차가 있겠죠. 평균이 5%니까 만약에 내가 종목 피킹을 잘해서 좋은 주식 사게 되면 15%의 이익을 볼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한다면 거꾸로 내가 종목을 잘 못 골라가지고 이상한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이제 5%가 아니라 마이너스 10 하면 이제 마이너스 5%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는 S&P 500을 살 것이냐, 확실한 채권을 살 거냐인데 지금으로서는 채권의 기대 수익이 높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얘는 뭐 불확실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보다는 채권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져 있는 거고, 뭐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런 투자를 합니다. 최근에 2분기 그 포트폴리오 나온 걸 보면 그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금 비중을 높였고요. 이제 역시 그분도 말하는 게 현금이 아니라 유동성 대용 자산을 가져가는 거고, 그 중에 상당 자산을 6개월 이하의 국채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S&P 500에 투자하기보다는 이 버핏 할아버지가 보시기에도 확실하게 5% 중반의 수익을 주는 단기 채권이 낫다, 이런 판단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미국을 예로 들었는데 한국도 그렇게 큰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의 PER은 미국보다 낮은 한 코스피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 되는데, 뭐 물론 12배를 역산하게 되면은 미국보다는 기대 수익이 높지만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이 일드 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거의 낮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 지금 정도의 금리 수준이라고 한다면 주식보다는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훨씬 위험 대비로는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해당 시점에서는 이게 뭐 나이를 불문하고 당연히 자산 배분은
뭐 좋아 보이는 자산,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자산은 비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질문을 주시는 거는 약간 투자 성향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주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 하더라도 젊은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조금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투자를 해주는 게 바로 TDF라는 게 있잖아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 타겟 데이트 펀드의 기본적인 컨셉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젊은 시절에는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이제 늘려가는 건데 왜 그럼 이제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올해 하반기 시장은 좀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긴 장기 시계를 놓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이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물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고 기업의 매출액에서 또 파생되는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이 길면 상승하는 구간도 있고 하락하는 구간도 있고 뭐 어쨌든 좋을 때 나쁠 때를 다 겪으면서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성과를 얻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뭐 한 2년 남았다, 3년 남았다. 근데 재수없게 그 시점에 예를 들면 뭐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뭐 외환위기가 온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 뒷부분에 투자를 못 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층들은 흔히 말하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꾸준히 분할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반면에 이제 내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분은 그동안에 이제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자산 또 배당을 주는 자산들 위주로 하면서 이 현금 흐름을 확보해 나가는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을 먼저 보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위험한 자산에 투자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느리게 수익을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안전한 자산, 그러니까 결국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선호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좋은 투자는 꾸준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1년 하고 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한 해는 뭐 10% 성과를 수익률을 내고 그 다음에 막 5% 빠지고 또 그 이듬해에는 또 뭐 마이너스 뭐 플러스 7%,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 이렇게 온탕 냉탕을 겪는 게 여러분 나중에 놓고 보면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저조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투자 기간이 10년이라 하더라도 9년 동안 열심히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하더라도 마지막 10년 차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투자했는데 그 해가 마이너스면 9년 차 벌어놓은 거 10년 차에 다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내가 조금은 덜 먹더라도 지지 않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 매년 조금씩이라도 수익률이 유지되는 그런 투자가 제일 바람직하고요. 어떻게 그럼 투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되게 지겹고 아우 나 저런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식상하다는 얘기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매년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섞어서 그리고 서로 상관관계가 낮아서 얘가 올라갈 때는 얘는 빠져도 서로 상쇄가 되는 이제 이런 투자가 길게 보면 결국은 자기 계좌가 늘어나는 투자이지 이렇게 막 온탕냉탕 겪는 투자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결코 실질적으로는 별로 실익이 크지 않다. 하루도 내지는 한 해도 잃지 않는 투자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가장 크게 이제 눈앞에 와 있는 불확실성은 결국 유가가 아닐까 싶어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상반기까지는 좋았던 시장이 지금 하반기 특히 8월 이후에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을 하고
빠르면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던 연준이 오히려 한 번 더 금리 인상 내지는 내년도에도 고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가 90불대로 올라왔고 이제 벌써 100불대에 이를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가에 대한 전망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좀 하긴 어렵지만 지금 유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 사우디라든가 이 러시아의 이제 감산 움직임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또 투기적인 세력들이 좀 붙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가가 정말로 100불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면 연말까지 더 험악한 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가의 상승세에 따라서 얼마만큼이나 물가가 더 많은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저희 쪽에서는 2차전지 질문은 이게 그 금지인데 아니 왜냐면 너무 투자자분들이 좀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도 욕을 먹고 나쁜 얘기를 해도 욕을 먹어서 저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대부분 생각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사업성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밸류에이션을 봤었을 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좋은 주식이냐라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주식 비중을 줄여가는 쪽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도 않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주식을 아예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섹터는 있긴 한데 사실 그 좋아하는 섹터의 2차 전지는 지금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향후의 사업성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현재 주가는 향후에 예상되는 그 좋은 어떤 성장성을 많이 좀 끌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굳이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를 하게 되는 게 결국은 또 이 금리와도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장주가 많이 이렇게 부각되는 그 구간은 이른바 금리가 낮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익이 별로 안 나지만 나중에 이익이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기업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미래의 기업 이익을 현재 가치와 할인시킬 때 결국은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즉, 뭐 10년 뒤에 1,000억을 본다고 한다면 그 1,000억을 지금 주가로는 다 반영 못 시켜준다는 거죠. 지금은 10년 뒤에 1,000억이면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한 500억 정도? 이게 바로 이제 현재 가치화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의 1,000억을 지금은 500억, 아니야, 4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할인율,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다시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이 성장주를 많이 밸류에이션을 쳐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 등등의 2차 전지의 주가가 가장 크게 올라갔던 기간도 역시 올해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이 금리가 하락했던, 그리고 향후에 이제 금리가 하락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상반기 말 하반기 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성장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은 조금 투자하기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는 그 이후에 그때는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 변수와 기간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일단은 뭐 많이 조정을 받긴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좀 더 가격 조정이 더 나타나야 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하는 시기는 저는 적어도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어느 정도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눈에 좀 들어오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미국 기준으로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어떤 현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가 어느 정도 투자를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주가가 미리 빠진다라고 한다면 뭐 그때는 가격에 따라서는 충분히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뭐 종목을 되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2차 전지에서 향후에 중요한 거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인 것 같아요. 즉 원료부터 소재까지 다 직접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소재 자체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요 며칠 에코프로가 조금 이 힘을 다시 내는 이유도 이 수직 계열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업종을 보실 때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지 자체적으로 내가 원 소재부터 실질적으로 이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생산해낼 수 있는지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선별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죠. 사실 그 하반기에 이제 대부분 다 반도체를 이제 추천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저는 반도체가 사실은 최우선호 섹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이 좋아지려면 결국 이제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그런 부분, 결국 글로벌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뭐 그렇게 글로벌 수요가 세게 살아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 순환 사이클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 경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 계속 확장 국면을 보여오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 오히려 미국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기대했던 뭐 반도체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쪽은 조금은 시기가 좀 뒤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는 대부분 그 AI와 관련된 흔히 말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누가 납품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 위주로 독점했다가 삼성전자가 빠르면 4, 4분기에 이제 HBM을 납품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또 이 반대 얘기로는 뭐 TSMC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향후의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부품 업체들한테 납품 좀 늦게 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최악의 국면을 지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가도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에 있는 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 상승의 기울기가 저는 그렇게 가파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밋밋한 상승세를 좀 보일 것 같아서 반도체 입장에서는 모멘텀은 있긴 있지만 예전에 그 기본적인 뭐 메모리 반도체 수요랑 뭐 AI 반도체 수요랑 다 합쳐보면 예전만큼 그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거는 하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금은 당장 투자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를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이미 올해 연초 이후에 향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역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자산보다는 이제 높은 그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 거고 결국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성장성이 담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장 중에서 그래도 괜찮게 보는 거는 요즘 이제 AI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이 AI가 이제 각 산업에 접목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소 조금 조정을 좀 보이긴 했지만 AI가 접목되는 의료 분야, AI가 접목되는 뭐 로봇 분야, AI가 접목되는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 이 산업이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록
성장주 전체로 봤었을 때는 조금 부담 요인, 금리 때문에 부담 요인이 있긴 하지만 미래의 성장성이 아직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AI가 접목되는 의료,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 섹터는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미국 시장이 올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앞서도 잠깐 뭐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S&P 500의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썩 매력적인 현재 가격대는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른바 70주라고 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많이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냐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2차 전지주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미래의 기업 이익을 많이 좀 끌어온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고 미국에서는 테슬라일 텐데 제가 최근에 조금 접한 기사 중에 조금 찜찜한 기사는 영국에 있는 그 수넥 총리가 이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시점을 뭐 한 5년 정도 늦추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다고 해요. 일반 자동차에서 이제 전동화되는 그런 기간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능성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빠르게 이 유가라든가 이제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빠른 전기화 이 차로 가는 데에서는 조금 이제 가격적인 부담 요인이 있고 또 특히 지금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경제를 보게 되면은 이 독일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독일 하면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상당히 즐겨 타고 좋아하는 이 독일 3사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전동화가 늦기 때문이고, 미국의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이 전동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전기차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동안에 뭐 10배, 20배, 30배를 줬던 이 멀티플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요인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AI 관련돼서도 처음에 챗 GPT가 나왔었을 때만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도 많이 쓰지 않으셨나요? 예. 저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신기해가지고 그냥 친구 대하듯이 툭툭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거가 이제 그 일반인보다는 이제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B2C가 아니라 B2B로 가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AI 하면 막 모두가 다 이걸 쓸 것 같고 뭐 이걸로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했던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낮아지는. 그래서 결국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꿈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의 주가가 좋은 이유는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향후에 잘 벌 거야. 이제 이 부분인데. 잘 벌겠지만 옛날에는 막 100배, 20배, 200배 벌 것 같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한 뭐 50배, 80배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주가의 상승률은 조금 밋밋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차를 봤었을 때 결국은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이 상승을 해왔던 특히나 이 미국 나스닥을 봤었을 때는 하나는 전기차, 하나는 AI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대 산맥이었다고 보면. 조금 눈높이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국 시장도 조금은 상승 기울기는 좀 밋밋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섞어야죠. 그거를 두 개를 다 하시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비중을 배당주와 이 기술주를 어떻게 섞느냐가 중요한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젊은 층일 때는 이제 성장주 비중을 뭐 예를 들면 7, 배당주를 3,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 노년층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이제 배당주 3, 7, 성장주 3 이런 식으로 조금 비율이 필요한데 제가 왜 이걸
끄라고 말씀드리냐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 내 원금, 내가 투자하는 원본이 마이너스를 가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에 쏠려 있으면, 특히 성장주 쪽에 쏠려 있으면 분명히 이 기술주와 성장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한 해 잘 됐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내년 가면 또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몰빵몰빵 하게 되면 내가 약간 러시안 룰렛 하는 것처럼 내가 10번 중에 9번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을 재수없게 마지막에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섞어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의 주가 수준대에서는 저는 더더욱이나 좀 섞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평소보다도 조금 더 성장주 비중 낮추고 배당주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한 3개월 정도를 내다보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게 보시는 배당주 같은 게 있으실까요? 종목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ETF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현실화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에 투자하는 배당주 ETF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소해 하실 수도 있는 그 리츠도 훌륭한 배당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츠도 사실 우리나라에만 상장 리츠가 이제 벌써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올해 성과를 보셨을 때는 리츠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츠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이제 내가 부동산의 지분을 사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올 한해 시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 운용회사의 조달 비용이 높아졌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별로 수익을 많이 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츠의 주가도 많이 부진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리츠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은 배당입니다. 근데 이 배당도 이제 시가 배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5%의 배당을 주는 회사의 리츠를 10,000원에 샀다고 한다면 5%지만 이게 주식이 5,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리츠의 최근 주가 흐름이 많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른바 시가 배당률로 현재 주식을 사게 되면 현재 시가로 봤었을 때는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배당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잘 살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리츠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제가 일일이 볼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또 리츠를 엮어서 ETF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별 리츠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신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리츠를 모아놓은 리츠 ETF 투자만 하셔도 충분히 그에 따른 배당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두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산가를 꿈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꿈꾸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위 1% 자산가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조금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상위 1% 이상 평균 자산을 보니까 53억 정도 수준이고요. 순 자산 기준으로는 한 3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이제 어떠한 자산 구성을 보이고 있는지 제가 한번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자산 평균치가 한 53억인데 그 중에 부동산이 한 44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즉 대부분은 80%가 그들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의 비중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뭐 부동산은 조금 다른 섹터니까, 그러면 금융자산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뭐냐라고 하셨을 때, 이 우리나라에서 이 노후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분들에게 서베이를 해보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연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충분한 연금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노후에도 안정적인 이 연금을 통해서 이 소비력을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산가들의 노후 준비라고 한다면 하나는 부동산, 또 하나는 연금,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금 구성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연금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미래의 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그 은퇴를 얼마 안 앞둔 이른바 이제 퇴직자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은퇴가 한 3년, 5년도 안 남았어요. 그럼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답이 없어요. 근데 30대, 40대면 자기가 은퇴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15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연금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미래에 대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이 투자와 연결되는데 그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복리 효과고 그 복리 효과를 가장 우리가 숫자시켜주는 게 7·2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복리의 효과를 계산을 할 때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을 72를 내가 예상되는 수익률로 나눠보면 그게 바로 내 원금의 2배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7%의 수익률로 계속 복리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72를 7로 나누면 10년이죠. 그럼 10년이면 내가 투자한 원금이 정확히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원금을 투자해서 이 원금이 이자를 낳고 또 이자가 이자를 낳는 이런 복리 효과를 계속 극단적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 투자를 이렇게 복리 투자하듯이 긴 기간 가져가게 되면 노후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살이라도 빨리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금은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3층의 연금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이 납입하고 계시는 이제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제 2층은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랑 나랑 같이 붙게 되는 퇴직연금.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되면 붙는 개인연금. 이렇게 3층의 연금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어쨌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른바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손 치고 퇴직연금도 일정 부분 회사가 불입해 주니까 그렇다 손 치고 결국은 연금 투자를 통해서 이 향후의 노후를 준비하려면 개인이 직접 손수 투자를 해야 되는 이 개인연금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연금의 투자 규모는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 정부가 이렇게 노후 준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연금에 투자를 할 경우에 이른바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액공제 혜택의 규모를 보게 되면 1년에 연간 9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뭐 5천만 원 정도인가 해서 5천만 원 이상이랑 이하랑 조금 다른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되돌려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연금에 900만 원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16.5% 수익률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소득이 한 달에 500이든 뭐 600이건 제가 봤을 때는 기본 900만 원은 무조건 연간으로 투자를 하셔라. 라고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900만 원도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연금에 그 불입할 때는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추가적으로 300만 원은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투자할 경우에 또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 600만 원 연간 납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 IRP로 300만 원 해서 이 900만 원을 맞추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조금 욕심을 부려본다고 한다면 연간 900만 원 하면 좀 안 떨어지니까 연간 1200만 원 해서 300만 원 정도는 더 불입을 하시게 되면 월에 100만 원 정도씩 연금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투자 기간이 늘어나면 충분히 노후를 저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IRP 계좌는 말 그대로 이 퇴직
그 퇴직연금에 쓰일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중도 환매가 안 됩니다. 뭐 정말 뭐 아프다던가 뭐 무슨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증빙하고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개인연금, 즉 연금 저축이나 뭐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중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았던 거는 이제 토해내야 되는 이제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후 준비를 하는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의 소비를 다소 참고 이연시킨 어떻게 보면 대가가 바로 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이 IRP에 투자되는 돈은 되도록이면 깨지 않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 지킬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개인연금 또는 이 IRP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세 가지 혜택이 있어요. 세제 혜택이. 세액공제 혜택을 아까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투자를 하자마자 16.5%의 이익을 받고 시작하는 게 첫 번째 혜택이고, 두 번째는 이런 연금 계좌로 투자할 경우에는 개별 주식은 투자를 못하고 이제 ETF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ETF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그 배당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법은 이자 및 배당세는 15.4%의 세율을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15.4%의 이자 및 배당세를 당장 안 내고 나중에 내게 세금을 이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세제 이연이라고 하고 있고요. 세금 낼 것까지 투자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복리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서 3.3에서 5.5 정도의 이자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근데 역시 뭐 15.4%에 비하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높은 세제 혜택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세제 혜택 효과를 감안해 보면 이거는 안 하면 손해죠. 그리고 중도에 깨는 건 더더욱 손해죠. 이거를 어느 금융기관에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험회사에도 이렇게 개인연금, 퇴직연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증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조금 나이가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른바 연금저축 펀드, 그 다음에 증권형 IRP를 투자를 하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은퇴하시는 시점에서 나중에 모아놨던 은퇴 자금을 연금으로 받고 싶으실 때 이제 보험회사로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점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 또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어떤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어떤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ETF하고 리츠이거든요. 왜냐하면 리츠는 앞서서도 이 배당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게 되면 배당금에 따른 세금을 이연시켜 주기 때문에 사실은 배당주 관련된 투자는 연금 계좌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거기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 ETF는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거의 뭐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2차 전지가 좋아 보인다 하면 2차 전지 ETF 하시면 되고, 뭐 로봇이 좋아 보인다 하면 로봇 ETF 하시면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ETF로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레버리지라던가 인버스 ETF는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조금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언제 공부해서 합니까? 조금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상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TDF, 두 번째가 TIF, 세 번째가 TRF입니다. 일단 TDF의 경우에는 은퇴 시점을 타겟팅해서 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은퇴 시점이 한 30년 뒤다, 아직 은퇴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갑니다. 채권에 대한 비중은 낮게 가져가고요. 그랬다가
내가 은퇴 시점이 한 5년 뒤, 뭐 2년 뒤로 다가왔다고 하면 알아서 다 자동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주고 채권 비중을 높여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글라이드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은퇴 시점이 많았던 때에는 위험자산인 주식의 비중이 높았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채권자산 비중을 알아서 높여주는 이런 자산 배분을 해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TDF 요것만 하셔도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이 연금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상품 TIF는 TDF가 퇴직 시점에 이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TIF는 현금 흐름에 타겟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은퇴를 하신 이후에 은퇴 자산을 최소화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투자 기법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확정 이자를 주는 채권이라든가 뭐 리츠라든가 배당주라든가 이런 것에 알아서 투자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놨던 원금은 최대한 까먹지 않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서 생활비를 이 이자 수익에서 뭔가 제하는 형태로 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TI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이 많이 남은 젊은 층에서는 TDF로 자산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시점에 임박했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은 TIF를 통해서 최대한 내 원금을 지키고 이 내 원금이 소진되는 기간을 좀 늘려가는 이런 이 두 가지 상품만 가지고도 충분히 연금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너스로 준비한 거는 TRF라는 건데, 우리가 자산 배분의 기법 중에 그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을 50대 50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주식에 50만 원, 채권에 5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주식이 올라서 50만 원에 샀던 게 예를 들면 한 70만 원이 됐고, 채권은 뭐 그냥 고만고만해서 요즘 5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5대 5의 비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 쪽 비중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TRF 펀드의 특징은 자동적으로 그동안 성과가 좋았던 자산은 덜 사거나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 성과가 부진했던 자산은 물타기 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간 끌고 가다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후 이후에 월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는 이제 이분의 생활 패턴, 또 이분이 어디에 주거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텐데, 아주 우리가 자연인처럼 시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서베이 조사를 해보면 대략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근데 또 요즘은 또 생활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지고, 또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아마 뭐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 보면 거의 한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까지도 이 월 생활비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400만 원 정도 내외가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월 생활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약간 높게 잡은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답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왜 돈을 벌까? 왜 내가 돈을 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노후에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년 등과,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시기에 성공을 하게 되면 행복감을 맡기가 좀 어렵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사별을 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슬프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가난하면 상당히 이제 슬픈.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불행한 게 노년 빈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노년이면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그때 돈이 없으면 정말로 그 인생 자체가 아무리 내가 젊은 시절에 잘 나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국 불행한 결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노후 준비를 할 때 어떤 게 좀 위험하냐면, 하나는 이제 막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투자가 있고요.
하나는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자산이 많으면 당연히 노후 준비가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서베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보험개발원에서 그 은퇴 시장 리포트라는 그런 그 자료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그 자산 1분위부터 자산 5분위까지가 있고요. 자산 5분위 즉 자산가들 경우에는 생활비에 대한 그 준비한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분도 무려 24%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5분이면 상위 20%의 자산가들이거든요. 근데 상위 20%의 자산가인데 그 중에서도 24%는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오른쪽의 차트는 소득 기준으로 역시 5분위가 상위 20%인데 이 계층에서는 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한 노후, 만족스러운 노후를 살기 위해서는 자산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캐시플로우, 즉 현금 흐름이 좋은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한 채만 들고 있는 거하고 내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없지만 그냥 다달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오는 연금이 있는 거랑 오히려 삶의 질이라던가 이 생활비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후자가 더 낫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현대아파트 팔아서 그 은퇴 이후에 그 생활비를 충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그 심리가 절대 그렇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못 팔게 하죠. 그래서 그 은퇴 준비, 노후 준비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자산을 모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고 이 노후에 만족도는 훨씬 좀 높을 수 있다. 이런 것에 좀 집중된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른바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거두면 좋겠죠.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답니다. 즉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이제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위험이 있는 곳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소간의 위험을 진다 하더라도 높은 기대 수익이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그러한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느냐, 그 변동성을 온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그 자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위험한 자산이지만 내가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비록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가격의 하락을 흔히 말하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결과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 말만 믿고 흔히 말하는 또 포모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산 이후로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처음에는 안전한 자산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위험한 자산과 또 수익이 확정되는 안전자산을 적절한 비중으로 섞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투자라고 보기 때문에 초신자의 경우에는 안전자산 비중을 좀 높게, 그러면서 공부 양에 따라서 위험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내공에 따라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